자연의 모든 사물은 그 본질을 더 순수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이 우연적 요소들, 일종의 불순물에서 벗겨져 일종의 표본처럼 이성 앞에 제시될 때 그렇다. 몽유병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적 현상으로서 몽유병은 질병의 뒤를 따라 나타나거나 고도의 내적 격동 또는 여러 화학적 물질의 영향 아래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 몽유병은 우연적 요소들이 섞여 나타난다. 즉, 이러한 우연적 계기들의 증상들이 종종 몽유병 자체의 증상들과 뒤섞여버린다. 그런데 의사들이 원인과 단순한 계기 또는 조건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흔히 몽유병의 문턱 이동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그것을 불러일으킨 병적 원인의 증상으로 착각한다. 예컨대 종교적 황홀경이 히스테리에 뒤따라 나타날 때 그것을 히스테리의 증상으로 단정해버린다. 혹은 정신착란 속에서 몽유 현상이 나타나면 그 역시 정신착란의 증상으로 단순히 치부한다. 또 발열 상태에서 병적 환상이 나타나면 발열로 인한 몽유병의 비전 또한 병적이고 무가치한 환상으로 쉽게 설명해버린다. 몽유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힘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속한다. 이 영향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임의로 조절될 수 있다. 비록 우리는 그 법칙들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따라서 몽유병은 인위적인 표본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우연적 요소로부터 정화된 상태로 만들어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인위적 몽유병은 거의 병자에게만 적용되었고 그 감수성은 대개 질병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후일의 실험 심리학은 건강하지만 드물게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더 순수한 형태의 몽유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 몽유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물적 자력에 영향 아래 들어갈 때 발생한다. 이 자기적 수면은 자연적 몽유병에서 나타나는 수면보다 훨씬 깊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면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각성은 훨씬 더 완전하고 더 명확하다. 따라서 이 자기적 수면에서 드러나는 심적 능력들도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더 순수하고 고양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모든 이유에서 자기적 수면은 자연적 몽유병보다도 몽유병의 본질을 더 분명히 드러내주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두 상태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은 양자 모두에서 물리적 생리학적으로 동일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하나의 동일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며 이 힘은 종종 유기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적 수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것은 고대 인도의 베단타 철학 비밀 교의에서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오늘날 산채로 매장되기도 하는 인도 요기들은 우리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기술이다. 인위적 몽유병은 결국 내적 소지를 전제로 한다. 자기적 처치는 그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활동을 자극할 뿐이다. 다시 말해, 자연이 자주 스스로 일으키는 치유적 위기를 보다 쉽게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물적 자력의 발견은 의사 메스머의 공로이며 18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발견이 나온 시대는 그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에 매우 불리한 시기였다. 이미 그 당시에도 물질주의는 혁명으로 향하는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중요한 발견이 있을 때 흔히 그렇듯이 처음에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면 지배적인 세계관 체계 속에서 억지로 해석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리빙스턴의 숟가락 이야기 같은 경우와 비슷하다. 당시의 유물론적 심리학도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여겼다. 앞서 언급했듯 종종 병적 원인의 증상과 그로 인한 몽유병 현상이 섞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병과 몽유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몽유병의 내용 자체를 병적인 것으로 설명해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병적인 것은 그 조건의 배후 원인일 뿐이며 몽유병 자체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생리학적 방식의 몽유병 해석은 당연히 전혀 빗나간 이해를 낳았다. 마치 파운드로 엘렌을 재려는 것처럼 그 기준으로는 이 현상들을 전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몽유병의 현상들은 물질주의 속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머리를 조여 매는 물질주의의 고리를 폭력적으로 깨뜨리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나 당대의 세대를 특별히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은 늘 과학의 대표자들이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괴테가 말했듯이 새로운 사상의 가장 큰 적은 낡은 사상들이다. 따라서 가장 큰 선입견은 오래된 사상들을 가장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놓은 곳에서 발견되는 법이다. 특히 어떤 학문이 높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그 학문은 낡은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사상들을 배제하는데 더 적극적이 된다. 예컨대 파리 학술원이 프랑스의 운석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미신이라며 일축했고 젊은 시절의 괴테조차 엔지스하임의 운석 사건을 비우든 바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들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견의 퇴보는 천문학의 진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 천문학은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았기에 새로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근대의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은 자기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것이다. 학문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연을 억지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히려 한다. 메스머의 동물작이 역시 물질주의에게는 소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굳어버린 물질주의는 더 이상 유연하지 못했고 체계를 바꾸는 대신 사실 자체를 왜곡했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테리, 환각, 나아가 사기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불편한 투시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생리학자들은 인간 수수께끼의 해답을 자기 내면에서 찾는 대신 해부된 동물의 몸속에서 찾으려 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서도 도처를 헤매며 모자를 찾는 꼴과 같다. 체계에 갇혀 모든 심리학은 생리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투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인과 조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단지 다른 사람이 자기 몸 위로 자기적 손놀림을 내려 그어줌으로써 사람이 선견 능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불가능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인간의 손에는 본래 다른 일을 투시하게 만들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렇다. 내가 어떤 사람의 몸 위로 자기적 손놀림을 행할 때 내 손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 작용체가 흘러나간다. 이 작용체가 상대방의 유기체 안으로 스며들어 그와 같은 성질의 작용체와 결합하고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방식으로 분포되거나 자리 잡으면서 그 유기체를 깊은 수면 상태로 이끈다. 여기까지가 인과적 연관이다. 즉 자기적 손놀림은 자기적 수면의 원인이다. 이제 만약 그 깊은 수면 안에서 보통의 꿈 환상들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더 이상 손놀림이 아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 손놀림의 최종 효과인 깊은 수면이 조건이 될 뿐이며 실제 원인은 유기체 내부의 생리적 소질에 있다. 하물며 투시 능력의 참된 비전들에 대해서는 자기적 손놀림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손놀림으로 인한 수면 속에서는 심신적 문턱이 이동한다. 즉 깨어있을 때는 고정되어 있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이 옮겨지면서 새로운 감각 자료가 주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신체 내부에서, 이어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식과 능력도 뒤따라온다. 따라서 자기적 손놀림은 이러한 능력들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잠재해 있던 능력들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치워준 것일 뿐이다. 즉 자기적 손놀림은 단지 조건일 뿐 그것이 주어지면 깨어있을 때는 문턱 아래 억눌려 있던 초월적 주체가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감각의 빛에 대하여는
태양의 빛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태양이 별들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듯 단지 그것들이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월적 주체도 의식의 빛이 사라지면 무의식에서 떠오르고 의식의 빛이 다시 나타나면 무의식 속으로 돌아간다. 누군가에게 투시의 가능성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가 원인과 조건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 통찰은 이미 고대의 플루타르코스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태양이 구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언제나 빛나고 있으며 다만 안개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둡고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육체라는 구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것과의 결합 때문에 눈이 가려질 뿐이다. 그 동물작이라고 다소 부정확하게 불리는 신비로운 힘의 재발견을 통해 실험 심리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발견이 아직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학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얼마나 큰 양보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정의 자체가 이미 그것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나는 일부러 메스머리즘을 가장 역설적인 형태로 정의해보겠다. 그러나 이 정의는 여전히 옳다. 즉, 자기치료란 환자가 의사의 역할을 떠맡는 하나의 치료법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또 스스로 치료제를 제시한다. 반면 의사는 곧 자기를 부리는 자는 약 그 자체가 된다. 이것을 믿는 일은 의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가 잠에서 진단과 치료를 더 잘 안다고 깨어있는 고도로 훈련된 의사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큰 수고를 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히포크라테스는 최선의 약은 꿈이 주는 약이다 라고 말했다. 저항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와 몽유병적 상태가 치료수단이라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 그 자체가 특정 질병에서 몽유병 상태를 비판적이고 유익한 증상으로 불러오기도 하고 인위적인 자기유도 또한 매우 깊은 잠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깊은 잠은 가벼운 잠이 주는 치료 효과를 훨씬 더 강하게 가져온다. 그러나 잠의 깊이는 단순히 생리학적 치유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내적 각성의 명료함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감각문턱의 이동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을 통해 지각 능력은 내적 상태들에까지 미치고 더욱 분명한 자기 내적 성찰로 고양된다. 이는 진단을 가능케 하며 설령 과학의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외부 세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 유기체는 깨어있을 때 의식되는 자극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각 문턱 아래에 있어서 깨어있을 때는 전혀 지각되지 않는 자극들도 받는다. 그것들은 문턱의 이동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광물계와 식물계의 화학적 물질들이 우리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은 깨어있을 때는 극히 드물게 특이 체질의 형태로 드러날 뿐이지만 문턱이 옮겨지면 유기체는 본능적인 동물처럼 그 물질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감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능력이 몽유병자에게 자기 스스로 알맞은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몽유병자들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은 언제나 한 사람 안에 모두 모여 있는 것은 아니다. 종종 개별적으로만 나타나기에 여러 사례를 함께 관찰해야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개인차도 매우 크다. 몽유병자의 지각기관과 그 지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뇌의 의식은 몽유 상태에서 억압되므로 태양신경총을 포함하는 신경절체가 그들의 지각기관의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일정 부분 옳다. 왜냐하면 몽유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기능의 변화가 신경절체의 변화와 평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감각의식이 뇌의 변화와 평행한다는 점도 알려져 있는데 물질주의자들은 이 평행 관계를 원인-결과의 관계로 착각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잠시 멈추어야 한다. 그래야 몽유병을 평가할 때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물질주의는 인간 정신 활동이 발현되지 못하는 조건을 그것의 원인으로 혼동한다. 정신은 기관을 매개로 나타나지만 물질주의는 정신이 기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적 활동이 건전한 뇌에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병든 뇌에서는 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뇌 활동의 동일성을 결론지을 수는 없다. 잘 조율된 바이올린에서는 연주자가 아름답게 연주하고 잘못 조율된 바이올린에서는 서툴게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연주자와 바이올린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은 결코 플라톤이 이미 말한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영혼으로 감각을 통해 인식한다. 눈과 안경의 관계를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는 안경을 통해, 즉 안경의 도움으로 눈으로 본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논리대로라면 보는 행위는 안경의 기능이라는 말이 되고 만다. 마치 깨어있는 의식이 감각과 뇌의 변화와 평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초월적 심리학적 기능들은 신경절개의 변화와 평행하는 듯 보인다. 그 중심인 태양신경총은 이미 고대인들에 의해 배 속의 뇌라 불린 바 있다. 의사 페테탱의 한 여성 몽유병 환자는 심화부가 마치 공처럼 돌출되었다. 베르트랑의 환자는 자기의 위를 가리키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고 내가 그것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본능은 이처럼 꿈의 극적 형식을 취했고 그녀는 몸을 굽혀 얼굴을 위에 두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른 다음 자신이나 타인이 제기한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베르너가 기록한 또 다른 환자는 뇌와 태양신경총의 이중성을 자세히 묘사했다. 몽유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각은 아직 억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몽유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머릿속 집에 있지 않아요. 가슴과 머리 사이에 이상한 싸움이 있어요. 둘 다 작용하고 싶어 하고 둘 다 보고 느끼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찢어짐이에요. 무언가를 보려면 머리를 가슴 속으로 내려보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위로 생각할 때는 심화부가 아파요. 하지만 아직 충분히 박지 않아요. 나는 머리와 함께 내 위에 새로운 구조로 걸어가야만 해요. 신경절개가 뇌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동물계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동물이나 감각은 미약하지만 본능이 고도로 발달한 곤충들에서 그러하다. 뇌와 태양신경총, 이 두 체계의 중심들은 인간 유기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양자의 대립은 이미 베단타 철학에서도 언급된다. 베다의 근본 교의는 감각을 제어한 자는 심장의 동굴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장과 감각기관의 합의를 이룬 요기는 찬양받는다. 실제로 우리 몽유병 환자들의 진술과 베다에서 요기에 대해 말하는 것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평행이 있어 양쪽 모두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바가바드기타는 말한다. 모든 존재에게 밤인 그곳에서 제어된 자는 깨어있고 모든 존재가 깨어있는 그곳은 보는 성자에게는 밤이다. 프레포르스트의 여선견자도 말했다. 이 상태에서 나는 꿈꾸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태를 잠이라 할 수도 없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잠일지 몰라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가장 맑은 깨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상태는 결코 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밝은 깨어 있습니다. 브라흐만과 하빌한 자는 두 눈썹 사이의 중심에 눈을 고정한다는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미 몽유병 상태가 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항상 눈동자가 콧등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베다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황홀경 상태에서 심장의 동굴에서 내적 인격이 깨어난다. 그것은 깨어있는 인격과는 다른데 전자는 모든 존재의 동일성을 인식하며 후자는 자기 집착에 몰두한 자아이다. 메스머의 이론조차도 이미 베다에 암시되어 있다. 외부의 우주 공간을 채우는 동일한 에테르가 우리 심장 속 작은 공간에도 있으며 정신은 곧 전체이며 이 전체를 심장의 동굴에서 아는 자는 무지의 사슬을 벗어던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다는 몽유병 상태에서 내적으로 깨어나는 의식이 우리 자아의 감각적 의식과는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몽유적 의식도 역시 하나의 담지자를 요구한다. 감각적 의식의 인격, 즉 나는 그 담지자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나와 영혼, 인격과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이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주체의 활동과 순환 가운데 몸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몽유병 상태는 바로 이런 기능들의 존재를 풍부한 현상들로 증명한다. 따라서 몽유병에서 이끌어낸 영혼의 존재 증거는 모든 철학적 종교적 체계에서 시도된 논증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다만 이 영혼론은 종교적 체계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몽유병은 영혼과 나, 주체와 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종교 체계에서는 이것들이 동일시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물질주의의 비판에 취약했다. 물질주의는 감각적 의식이 신체에 의존함으로 그것과 함께 사라져야 하며, 따라서 나는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상태, 즉 우리 유기체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다. 심지어 범신론적 철학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영혼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종교적 영혼론에 대해서일 뿐이다. 영혼과 무의식적 기능들이 신체의 기반임을 주장하는 영혼론에 대해서는 물질주의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여기서 영혼은 신체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와 감각적 의식을 일시적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자이다. 이런 자기의식 너머에 있는 영혼은 몽유병 상태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물질주의적 논증들은 그것에 대해 무력하며, 여기서는 오히려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이 하나의 통일로 지향된다. 몽유병자들이 자기의 지각 방식을 설명할 때 그들은 자연히 감각의 언어로 말한다. 그래서 본다, 듣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비유일 뿐이며 실제로 감각기관이 망원경처럼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내적 감각이라는 표현은 깨어있는 상태의 언어로 번역된 것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회의론에 빠지거나 성급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몽유병자들이 인식한다는 것, 그러나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과율의 보편적 타당성을 이 상태에도 인정한다면 반드시 어떤 지각기관이 존재하고 그것과 외부 세계 사이에는 어떤 물질적 매개에 의한 규칙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깨어있을 때는 감각 문턱 아래에 머물러 있어 인식되지 않다가 몽유 상태에서는 문턱이 이동하여 지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꿈꾸는 자에게 지금 자고 있느냐? 고 묻는다면 그는 부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몽유병자들도 자기의 내적 깨어있음에 대해 부정할 것이다. 오히려 더 정당하게 그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식하는 것이 실제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 내적 감각이라는 말이 여전히 어두운 용어일지라도 몽유병 상태에서는 외적 감각들이 닫혀 있으므로 내적 지각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지어 선천적으로 눈먼 자도 몽유 상태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보통의 잠에서도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다. 몽유병자의 다양한 심리적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제기된 의심을 해소하려면 더 긴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별도의 저술로 미루고 여기서는 단지 몇 가지 암시만 하려고 한다. 이는 이어질 장들에서 부분적으로 더 다루어질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몽유병자의 인식 방식과 인식 내용이 감각적 의식과 자기의식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 의식은 단지 인간에게 가능한 여러 심리적 상태 중 하나에 불과하며 깨어있을 때의 정신적 본질만을 고려한다면 인간은 오직 반쪽만 정의되는 셈이다. 깨어있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진단과 필요한 치료법의 제시는 오직 몽유병 상태에서 가능하다. 또 깨어있을 때와 달리 몽유병자의 표정과 몸짓은 내적 감정과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 그들의 언어는 고양되고 기억력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불러낸다. 그들의 환상은 종종 상징적이며
일반적인 꿈에서도 그러하듯 그 의미를 그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다. 표정은 새로운 상태에 어울리는 사색의 기색을 드러내며 고양된 행복감을 나타낸다. 내적 삶이 최고의 명료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도덕적 지적 고양을 보여주는데, 이는 반성적 사유의 증가가 아니라 직관적 인식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본능이나 예술적 창조와 같은 감정과 상상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와 유사하다. 여기에 더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투시를 고려한다면 몽유병 상태 속에는 감각적 의식에는 닫혀있는 세계, 정상적 자기의식에는 닫혀있는 자아가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생리학과 철학적 인식으로는 오래전부터 세계가 우리의 표상이며 그것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우리의 감각 너머에 초월적 세계가 존재함을 인정했던 것이다. 몽유병 상태는 이것을 확인시켜준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세계를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감각의 문턱이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초월적 세계의 베일이 부분적으로 벗겨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의식도 자아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감각 문턱의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자아의 초월적 확장이 드러나고 우리가 초월적 세계의 거주자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리학은 무의식을 인정하되 단지 유기체의 생리적 기능들이나 혹은 사고 과정에서 의식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은 무의식적 과정의 최종 산물이라는 정도에서만 인정해왔다. 철학은 더 큰 진전을 이루었고, 하르트만은 현상의 전 세계에 걸쳐 의식으로 풀 수 없는 무의식의 핵심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철학의 발전은 이제 무의식의 개념을 더 명확히 정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정의가 가능하려면 의식과 자기의식의 정상적인 감각 문턱이 이동하는 상태가 주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몽유병에서 일어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적 기능들이 절대적 무의식이 아니라 오직 감각적으로 아는 인간에게만 무의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들은 초월적 의식에 의해 포괄되어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몽유병자의 자기 진단이 가능하다. 같은 원리가 본능과 천재적 창조에도 해당되는데, 이들 역시 초월적 의식이 동반한다. 이 초월적 의식은 우리의 자아, 그것의 초월적 확장에 속하며 몽유병 속에서 개별성은 결코 범신론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 따라서 먼저 범신론적 체계가 주장해온 무의식 개념에서 상당한 영역을 분리해야 하며, 그 결과로서 메타피지컬한 개인주의가 다시 그 억눌린 권리를 되찾게 된다.